삶의 기초를 채워가는 시간 파운데이션.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진입니다. 저는 김나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류시화 시인님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에 대한 책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정말 이 책은 제가 오디오북으로 제작하고 싶을 만큼 모든 부분이 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난번에는 우리의 삶에 휴식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그 가치를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엿보면서 또 더 깊은 우리 류시화 시인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신 그 자서전적인 에세이 글 속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부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볼 부분은 나의 노래는 이라고 해서 잘못 산 인생은 없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카테고리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와닿으셨나요? 생일이요. 아, 생일. 우리가 생일을 다 지내잖아요. 네. 생일을 지내는데 제 남편은 되게 독특하게 생일을 지내요. 어떻게 지내세요? 자기 생일은 정확한 날짜에 하는데 제 생일은 자기가 정해서 해요. 아니, 정말요? 자, 오늘 생일이야.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은 궁금한 게 매해 다르게 정해주세요? 아니면은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비슷하게 근처 와서는 이제 하려고 하는데 못 맞출까봐 자기가 그 시간을 못 맞춰낼까봐 오늘이 생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우리 남편 말고 생일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정말 제 깜짝 놀라서 마음을 멈췄는데 네. 너무 감동적인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어느 부족은 아이의 생일을 정하는 그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난 날이나 잉태된 날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맨 처음 떠오른 날을 생일로 정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이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자궁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속에 최초로 잉태된 날이 이 부족 사람들의 생일인 것이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라는 거를 인정해주는 그 타이밍이 정말 그 존재가 있게 된 날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는 것이 존재함이 아니라 뱃속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인식에 의해서 아이가 있네? 라고 이게 생각이 되는 그 타이밍이 생일이라는 거죠. 이게 저는 여기에서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부족의 여인은 마을을 벗어나 숲의 나무 아래 가서 자신에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아이의 노래가 들릴 때까지 그곳에서 기도하고 명상한다. 아이가 내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라고 말하는 노랫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도한대요. 숲에 들어가서. 저는 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깊이 있는 영성을 갖고 있는 부족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 영성은요.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노래를 이 아이의 노래라고 인지했던 엄마가 아이에게도 들려주고 부족 사람들도 같이 불러주고 네. 이 아이가 아버지가 되거나 이 아이가 중요한 일이 있게 되면 노래를 불러주고 심지어는 아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아이의 노래를 불러줘서 너의 존재에 귀를 기울여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너무나
깊은 교훈을 갖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러면 자기만의 노래가 있다라는 믿는 거죠. 그렇게 믿는 그렇게 거네요. 믿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 가치를 그냥 우리는 뭐 이름 있고 누구의 자녀, 뭐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로 네. 그냥 단순히 이름 석자라던가 그냥 얼굴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의식도 갖고 뭐 정말 이거는 거의 종교 같지 않아요? 네. 그 사람의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계속 같이 불러주고 이러는 의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연습들을 하고 실제로 존중을 해주고 그 존중을 받음으로 해서 사람의 가치를 정말 최상화로 만드는 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감을 갖고 살아가는 부족이 있대요, 여러분. 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내가 스스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존중받는 하나의 인격체구나라는 것을 태어난 순간부터 느끼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부분에서 소개를 못하고 살짝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는 거, 아이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 다루었지만 사실 이 저자가 쓴 지난번에 얘기했던 퀘렌시아 다음에 나오는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에 여행을 한 사람들이 모두 다 느끼죠. 그 수많은 벌레들과 그 환경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 환경 속에서 인도에 간 이 저자가 명상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어딜 가나 파리, 벼룩, 빈대, 도마뱀, 지네와 마주친다. 이곳만큼 인간 친화적인 벌레들도 드물 것이다. 명상센터에서 좌선을 하는 모기의 숫자는 언제나 수행자들을 압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모기마저 좌선하고 있다. 수행자들을 압도하는 수의 모기가 명상센터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인도에서 이런 부분을 좋아해서 같이 온 미국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차를 마시다가 찻잔에 파리가 빠진 거죠. 파리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기분이 상한 듯한 느낌이 들고 그 파리를 이제 처리를 했겠죠. 제거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함께 차를 마시던 승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와서 그 승려가 얘기를 했대요. 이제 파리는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찻잔에 파리가 빠진 그 파리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내가 마실 차가 더 중요한 게 보통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인도에서 만난 그 티벳의 한 승려는 파리가 물에 빠졌으니 파리를 잘 건져내어서 이제 파리의 날개가 마르면 잘 날아갈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제 불교의 어떤 그들의 기준이잖아요. 네. 아주 미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상세한 내용은 그 파리가 우리 엄마일지 몰라 뭐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을 차지하고서라도 불교의 중심을 둔 그들의 기본적인 경전의 기준을 한 그들의 생활 자체에서 작은 미물, 벌레 하나도 굉장히 생명을 존중한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줄기를 타고 와서 여기에서 사실은 약간 포인트를 줘요. 정점을 줘요. 이런 뭐 전반적인 명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친화적이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화의 목소리가 많이 있지만 이곳에서 인간의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진한 감동으로 그리고 삶을 존재하게 하는가에 대한 표현을 한 이 챕터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아프리카 부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의 존재는 존재계가 부르는 노래이다. 신은 우리에게 각자의 노래를 줬고 또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노래를 갖고 태어난다. 다만 어느 시점에선가 그 노래를 잊어버릴 뿐이다. 자신의 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다면 그 길은 옳은 길이다. 남들과 다른 박자와 어긋난 리듬이 그 노래를 독특한 곡으로 만든다.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거나 내가 조금 다른 행동을 하면 나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독특한 곡으로 만들고 내 인생 자체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죠? 더 풍성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참 좋네요. 저는.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의 테마가 좀 달라지는 게 네. 느껴져요. 존재에 대한 독특함 그리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다름도 이곳에서 나오기를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때로는 진실이 추한 거짓을 감추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이면에 감추어진 것들이 진실인데 네. 그 진실은 우리가 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진실을 오해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만 추구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이 부분 너무 좋아서 사실은 제가 SNS에 딱 저장을 해두고 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삶이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타인의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정답을. 행복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행복에 이르는 길, 그리고 행복의 조건, 행복의 비밀에 관한 강의를 듣고 책들을 많이 읽는데 언제든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부족함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과 삶이 베푸는 것에 자주 감탄하고 몰입해야 하는 것도 잘 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형식에 맞지 않는 춤을 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 마음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전 좀 정말 살짝 충격 이상의 약간 부분을 느꼈어요. 아마 이 책을 읽으시는 분이 저와 함께 동일하게 이 부분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존재에 대해서 혹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의 시각에 대해서 프레임에 짜여져 있는데 이 짜여져 있는 이 프레임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마음 이야기의 번뇌에 대한 새로운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에서.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잠을 설치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모든 것들은 실은 80%는 정말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허구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꾼이다. 그 스스로가 마음에 이렇게 부풀려진 이야기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된 스스로의 이야기를 좀 신랄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도에 있을 때 천연두에 걸린 어떤 아이를 만나고 와서 자기한테서 이렇게 약간의 증상이 보이면서 나 천연두 걸린 거 아니야? 네. 나 이제 인도에서 죽는 거야? 이러면서 막 혼자서 이렇게 상상을 했던 그 상상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마치 죽음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을 했던 그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내놓고 이렇게 마음은 이야기를 꾸며댄다. 마음만큼 형편없는 주인도 없어서 지금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실제보다 상상에 더 많이 고통받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 한 번도 완전히 존재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으며
우리 자신의 충만한 가능성과 단 한 번도 완전히 접촉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무엇 때문에? 마음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하인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와요.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게 아니라 자주. 모두 다 거기에 이렇게 정말 맞아요. 파도를 타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뭐 당연히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삶의 질이 이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예. 제가 자주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의 이야기를 혼자 그렇게 지어내고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상상의 아니죠? 나래를 피면서 네. 그래서 미리 좀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거나 이게 마음이 지어내는 이야기다라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공감이 마음일 것 같은데 공감은 뇌에 있다 그러거든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세포의 손상을 입은 사람이 타인에 대한 연민과 관심이 결여되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런 모든 부분이 마음에 이어서 공감으로 이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어져 나가는 것, 이어가는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멈춰서서 다시 나를 살펴보는 이야기들을 이곳에서는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봐도 어떻게 이렇게 책을 이렇게 잘 쓰셨을까. 역시 시인으로서 느끼는 어떤 감성,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이게 그냥 읽어서가 아니라 읽으면서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정말 진한 게 많이 있거든요. 네. 진한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실제 아닌데 막 이렇게 부풀려서 우리가 상상하고 거기에 휘둘려서 네. 뭐야 나 왜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마음을 살펴보면 마음에는 화살을 맞는다는 거죠.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챕터에서 저는 정말 아주 오래 머물러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린다면 운디드 힐러라 그래서 네.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헬리나 오웬이라고 수사가 쓴 책도 있어요. 그건 이제 종교적인 서적으로 제가 처음에 접했었고 여기에 나오는 운디드 힐러는 우리의 인간 내면에서 다르게 해석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는 사실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화살을 한번 맞아요. 어떤 부분이건 네. 화살을 한번 맞는데 이 화살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이 상처는. 근데 두 번째 화살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에게 쏘는 화살이라는 거죠. 나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네. 나 왜 그때 그런 말을 못했지? 내가 그걸 왜 알면서 따라갔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게 나를 계속 상처를 내는데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이 서로에게 늑대가 될 수도 있지만은요. 상처 입은 사람이 서로에게 치유를 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걸 반복적으로 내가 곱씹고 있으면 그것을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네.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발톱을 내미는 늑대.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서로 미워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희망이
없던 낯선 사람들에게 샘물이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는 생명을 넘치는 숲을 선사한 나무 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무를 심는 사람에 대한 책은 아마 모두 다 들어도 봤고 보기도 했을걸요. 네. 예, 도토리를 엄청나게 많이 키워서 3명밖에 안 살던 동네에 10,0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숲을 만든 이야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내도 떠나고 그리고 가족들과 사별하고 이별하고 홀로 남은 정말 스스로를 슬픔과 고독에서 자기의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상처를 받은 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내가 받은 상처대로 누군가에게 돌려보내는 늑대처럼 사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치유를 선택을 한 거죠.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새로운 생명을 흐르게 하고 정말 자신이 깊이 상처받은 것만큼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치유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는 좋았어요. 결국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알 수 있는 상황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알 수 있고 나는 그 발톱을 내민 늑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될 것이냐 이 결정은 이제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간단한 표현이어서 사실은 이 부분으로 건너오는 데에 마음이 좀 무거워요. 내가 나는 뭐 종교인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뭐 호인도 아닌데 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내 마음이 스르르 마치 강을 따라서 흘러가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치유가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마음이 드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네. 그래서 막 터무니없이 누명을 쓴 그런 상황들, 그런 케이스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잔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전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진실이 신발끈을 묶고 있을 때 거짓은 지구 반바퀴를 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읽어도 좀 생각하게 되는 글귀예요. 정말 너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거짓말이 지구 반바퀴를 돌 정도로 그것도 네. 진실이 신발끈만 묶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그 류시아 시인님이 아주 재미나게 표현한 글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우리의 삶에는 다치고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에서 나 자신을 해방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나에게 상처를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내 자신을 그 상처에서 해방시키는 네. 방법, 그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순간을 즐기는 거. 근데 우리가 상처에 너무 오래 되새김질하고 머물러 있다 보면 순간을 놓치고 이 순간의 즐거움과 행복을 놓쳐서 그만 우리는 너무나 여행을 즐겁지 못하게 보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이 깊은 공감을 하시면서 마음이 마치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 우리 김나옥 대표님께서 이 책을 다 보고 났더니 정말 깊게 잘 자고 일어나서 내 몸이 정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 책을 다시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느껴졌고 대표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딱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낭독을 좀 해드릴게요. 테러리스트가 되지 말고 테라피스트가 되어야 한다.
공격과 치유는 둘 다 공명 현상이다. 어떤 에너지를 보내는가에 따라 동일한 에너지가 돌아온다. 세상은 산이다. 당신이 말하는 것마다 당신에게로 메아리쳐 돌아올 것이다. 나는 멋지게 노래했는데 산이 괴상한 목소리로 메아리쳤어? 라고 말하지 말자. 그것은 불가능하다. 너무 멋있죠. 멋있어요. 예. 네. 너무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 그리고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뭐가 뭔지 모르는 것들을 정말 정리를 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와, 이 정도의 그 깊은 내공이 나오려면 류시와 시인님처럼 살아야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정말 직접적인 경험을 해야지만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류시와 시인님께서 미리 이제 경험을 하신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는 간접 경험으로 그쵸. 이 삶을 느끼는 거잖아요. 간접 경험으로 그 명상을 통해서 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길을 우리가 정말 절반은 쉽게 알고 네.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정말.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류시와 시님께서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고 또 누구를 만났고 이런 삶을 살 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이 과정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가 전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라면 이렇게 살라고 했을 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맞아요.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사실 이 책에서 나옵니다. 이 책에서 죽음 앞에서라는 단락을 보면 유시아 시인님의 이제 과거 이야기가 나와요. 어려서 10살 무렵에 급성 신장염을 알아서 병원이 아니라 그때 동네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사망 선고 같은 걸 받고 와요. 어린아이가. 네. 그리고 본인도 죽을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나는 아랫목에 이 가난한 집에 따뜻한 아랫목에 잘 살 수 있는 가족들이 있고 나는 추운 윗목에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았어. 그리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서 매해 거듭나면서 그냥 건강해진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움은 있겠죠. 이 신장염이라는 게 좋아졌다고 멀쩡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라는 이 잠언 같은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순간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사실은 자신의 삶에 이런 그 이유를 통해서 생명을 새롭게 얻은 이 느낌으로 그냥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게 된 봄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을 여기서 쓰고 또 자신과 같은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그 일화를 같이 써요. 도스토옙스키도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는 장소에서 사실은 살아나왔잖아요. 이 부분의 일화는 모두 다 알 거예요. 어떻게 그 도스토옙스키도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남은 생을 바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표현하겠노라고 결심을 했대요. 과거를 되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가 생각했다. 삶은 하나의 선물이다. 매 순간이 축복의 순간일 수가 있다. 나의 낡은 머리는 떨어져 나갔으며 나의 심장은 나와 함께 남았다. 사랑하고 고뇌하고 갈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살과 피가 남았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어마어마한 명작들을 탄생을 시키죠. 저는 이 유시아 시인이 글을 쓰는 방식도 순간에 대한 그 감동의 집착이랄까? 내가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시인이어서
대문호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책의 가장 정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표현하는 새는 날아가면서 되돌아보지 않는다의 대목을 가보면 내 삶에 무거운 돌을 줍느라 날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너무 중요해. 이 일 때문에.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간이 주는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를 놓쳐서 날아가지 못한대요. 우리가 날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날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도 날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무거운 돌멩이들을 내 발에 묶고 있어서 내가 갖고 있어서 거기에 묶여서 자유로운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네. 너무 좋죠. 저도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 앞에 있는 뭐 어떤 글을 읽거나 이런 분들 봤을 때 아니면 뭐 대재앙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맞아. 이렇게 삶이 정말 중요하고 매 순간 우리가 정말 기쁨에 충만해서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야지라고 그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순간순간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부분들 그리고 과거를 계속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순간을 충분히 느끼라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정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책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면 삶이 그만큼 더 소중해진다. 자신이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은 행운아임을 안다면 무의미한 고민이나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주어진 날들이 선물처럼 다가온다. 네, 오늘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이 순간 여러분의 그 지금 이 순간이 선물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하루 행복한 마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시면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류시화 시인님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고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오디오북으로 제작을 하든 정말 이렇게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 정도로 저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책이 될 것 같고 두고두고 이 책은 볼 것 같아요. 제가 전자책으로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은 다시 꼭 구입해서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나옥 대표님 매 책을 소개할 때마다 책을 정말 끌어안으시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이 책은 조금 더 의미를 많이 부여하신 것 같아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굉장히 뭔가가 묵직하고 뭔가가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무거움이 느껴질 때 멈추어서 다시 한번 나를 정돈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책은 우리의 삶을 멈추면서 꼭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쾌렌시아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누군가의 가르침이 인생의 가르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책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는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을 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더 큰 명제의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의 기초를 채워가는 시간 파운데이션 이번 화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시인님의 책 함께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